해주시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태영님 호스트 넘겨드렸고 준비되시는 대로 바로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8강 머신 트랜슬레이션, 시퀀스 또 시퀀스 앤 어텐션을 준비한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는 3개만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SMT, 이제 Static Machine Translation, 그리고 Neural Machine Translation, 그리고 Attention 3가지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었고요. 먼저 Neural Machine Translation 이전에는 어떤 연구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이제 한 언어로 이루어진, 예를 들면 한국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다른 언어, 영어로 이루어진 문장 Y로 번역하는 작업이고요. 이제 1950년도에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 연구가 시작이 됐대요. 이제 냉전의 영향을 받아서 러시아어에서 영어로 바꾸는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요. 대부분은 러시아어 단어와 연결된 영어 단어로 바꿔주는 수준의 룰 베이스로 이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0년이 훌쩍 넘어갔는데 이제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확률론이 도입이 돼가지고 데이터로부터 확률론적 모델을 학습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때 주로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번역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주어진 프랑스어 문장 X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영어 문장 Y를 찾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베이지안 룰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P Y 바 X는 이제 P X 바 Y 그리고 P Y로 이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개의 컴포넌트로 분류를 해서 별도로 학습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X 바 Y는 트랜슬레이션 모델로 바꾸고 뒤에 있는 PY는 랭귀지 모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트랜슬레이션 모델인 PX 바 Y를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될까? 그럼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은 일단 많은 양의 병렬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병렬 코퍼스로부터 트랜슬레이션 모델인 PX 바 Y를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할까라고 질문했을 때 이제 여기서 PX 바 Y를 한 번 더 분해를 해서 PX A 바 Y로 이제 분해를 합니다. 여기서 A는 얼라이먼트, 이제 프랑스 문장 X와 영어 문장 Y 사이에서 각 단어별로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행렬을 만들어서 각각의 이제 매칭을 시키는 방식인데 이제 이런 매칭하는 방법에서 어떤 단어는 이제 대체할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스푸리어스 월드라고 해서 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르 같은 경우는 프랑스어에서 남성 단수 정관사로 사용이 돼가지고 이거는 프랑스어에만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체할 단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라이먼트는 이제 많이 보셨을 테지만 many to one 아니면 one to many, many to many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 예시들을 이제 잘 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어떤 단어는 이제 굉장히 많은 뜻을 단어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제 버틀이라고 해서 비옥하다고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프랑스어 이제 엔타르테 같은 경우는 이제 hit someone with a pie, 누군가를 파이로 때린다라는 뜻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비옥한 단어거든요. 이제 아비게일 교수님도 이제 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셔서 요거를 계속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PXA 바 Y를 많은 요소들의 조합으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특정 단어가 정렬될 확률 그리고 특정 단어가 특정한 퍼틸리티를 가지고 있을 확률 이제 그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디코딩을 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이제 최대 값을 가지고 오느냐 그래서 가능한 모든 Y를 열거하고 확률을 계산하는 이제 이그저스틱 서치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계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휴리스틱 서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최상의 번역을 검색하면서 지나치게 확률이 낮은 가설은 버린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러한 과정을 디코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SMT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고 가장 좋은 시스템은 극도로 복잡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확률론이기 때문에 뭐 100개가 넘는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있다고 하고 그 각 세부 사항마다 별도로 설계된 합의 컴포넌트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수많은 피처 엔지니어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걸 유지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게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인데요. 요것도 이제 짤을 되게 잘 보여주셔가지고 이거를 가져왔는데 저는 이게 딱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뭐냐 했을 때 이제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기계 번역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시퀀스 투 시퀀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RNN을 가지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는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인데요. 일단은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가 디코더의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디코더에서 아웃풋은 그러니까 T 시점의 아웃풋은 T1 시점의 인풋 값이 되는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는 단순한 머신 트랜슬레이션보다 유용하고요. 많은 NLP 과제들은 시퀀스 투 시퀀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들어준 게 요약, 그리고 대화, 그리고 파싱, 코드 생성 이렇게 있었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컨디셔널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디코더가 그 타겟 문장 Y의 다음 단어를 예측하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컨디셔널 같은 경우는 이런 예측이 또한 소스 문장 X에서 조건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PY by X를 직접 계산을 하는데 아래식처럼 이제 P가 PY by X는 이제 X일 때 Y1이고 그러면은 X, Y1일 때 Y2일 확률 Y2가 정해졌을 때 Y3일 확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확률을 이제 계산해서 직접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는 디코더의 시작 히든 스테이트고요. 디코더의 RNN에서 모든 스텝에서 다음에 나올 확률 분포 이제 Y 햇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 로스는 이제 전에 봤던 언컨디셔널 LM과 같고 이제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나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등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이제 디코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게 그리디 디코딩입니다. 디코더의 각 스텝에서 그 가장 최대값을 적용을 해서 타겟 센텐스를 생성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각 단계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채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리디 디코딩의 문제점은 되돌리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건데 이제 인풋으로 이 단어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he, him, me, with a pie라는 단어를 뽑아내야 되는데 아래 예시처럼 만약에 A가 가장 높은 확률이어서 A를 뽑아낸다면은 다시 뒤로 돌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체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exhaustive search decoding이라는 게 나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성에 있는 모든 시퀀스 Y에 대해서 계산을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최상의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계산량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빔 서치 디코딩이라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매 스텝마다 가장 확률이 높은 K개의 단어 선택하고 나서 다음 스텝 단어들의 확률을 예측을 합니다. K는 이제 빔의 크기로 보통 5에서 10 사이로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이제 가설 Y들은 이제 로그 확률에 해당하는 점수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스코어들은 이제 네거티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두 네거티브고 이제 값이 클수록 이제 확률이 좀 더 좋다. 이에 좀 더 맞는 단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가장 점수가 높은 K개의 가설을 찾는 방식이고요. 이제 이거를 예시로 들어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빔 사이즈 K 2개를 해서 각 단어마다 2개씩 예측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he랑 I 중에 he가 좀 더 점수가 높기 때문에 he, 이제 그 다음에 hit, me, with, pie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빔 서치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빔 서치가 최적의 솔루션을 항상 찾는다고 보장해주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그저스티브 서치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그리디 서치가 놓칠 수 있는 더 나은 후보군을 유지할 수 있다가 빔 서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빔 서치 이제 다른 이제 서치들의 이제 스토핑 크리티온에서 이제 멈추는 신호인 건데 그리디 디코딩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디코더가 엔드 토큰을 생성해 줄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디코딩을 해요. 빔 서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가설마다 다른 시간대에 엔드 토큰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y1이 뭐 t3일 때 엔드를 생성하면은 y1은 끝난 거고 이제 다른 가설들을 계속해서 빔 서치를 해서 나가요. 그래서 이제 언제 멈추냐면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뭐 만약에 T5에서 다 멈춰라. 아니면은 뭐 적어도 3개 이상의 가설이 완료됐을 경우 멈춰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전에 컷오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점수가 가장 높은 탑 1 선정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건데 이제 각 가설별로 이제 점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다 마지막 4.3, 4.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4 이런 식으로 가설들에 대한 점수들이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긴 가설일수록 점수가 낮기 때문에 문장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진다면은 정답을 맞출 확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길이를 노멀라이즈 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NMT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장점은 성능이 더 좋습니다. 뭐 SMT 대비해서 더 유창하고 문맥을 더 잘 이용하고 프레이즈 유사들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SMT 같은 경우는 하위 컴포넌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컴포넌트들을 개별적으로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NMT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모델에 엔드-투-엔드 최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델만 최적화를 한다면 성능을 잘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엔지니어링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요구가 되고요. 하지만 단점 같은 경우는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모델을 봤을 때 그 모델 내부 행렬들을 보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또한 이제 특정 규칙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번역에 쉽게 적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텐션인데요. 이제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제 시퀀스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틀렉 프로블럼인데 이제 시퀀스 같은 경우는 인코더에 들어가는 모든 인풋 텍스트를 어떤 고정된 싱글 벡터 컨텍스트로 변화를 꼭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길이가 작기 때문에 인풋 텍스트가 만약에 100개의 단어가 들어오더라도 뭐 예를 들면 4개의 컨텍스트 벡터로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죠. 인포메이션 바틀렉 프로블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 아까 7강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베니싱이나 익스플로딩 그라디언트가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은 이러한 바틀렉 프로블럼에 대해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고요. 메인 아이디어는 이제 디코더의 각 스텝마다 특정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인코더와 직접적인 연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많이들 예전에 보셨을 테지만 그 강의보다 좀 더 쉽게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요거를 가지고 와봤고요. 이제 어텐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텐션 스코어를 먼저 구해야 돼요. 이제 현재 디코더 시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스윗이라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영어에서 M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어인데 이 시점 T에서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 인코더의 모든 음릭 상태 이제 여기서는 H1, H2, H3, H4가 각각의 디코더지의 현 시점 ST에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스코어 값이에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다 프로덕트를 사용을 했어가지고 위에 보시다시피 다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스코어 모음 값들 이제 E의 T승 이제 E의 T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 스코어의 모음값이 이제 나오면은 이 스코어 모음값들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모든 값이 1이 되는 확률 분포를 얻어냅니다. 요거를 이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이 각각의 그 값들은 어텐션 웨이트라고 합니다. 이제 디코더 시점 t에서의 어텐션 가중치의 모음값인 어텐션 분포를 이제 알파 t라고 할 때 알파 t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맥스를 적용한 어텐션 이제 모음값에 소프트맥스를 적용한 값이 이제 어텐션 분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인코더의 어텐션 가중치랑 은닉 상태를 가중합해서 어텐션 값을 구해요. 이제 그냥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정보들을 합치는 단계고요. 이제 각 인코더의 은닉 상태랑 이제 히든 스테이트랑 가중치 값들을 곱하고 최종적으로 더해줍니다. 이게 웨이티드 썸이고요. 어텐션 함수 출력인 이제 어텐션 값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 값이 구해지면 어텐션 메커니즘은 이제 어텐션 값을 이제 st로 컨캐트네이트를 해서 하나의 벡터로 만드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이 VT를 이제 y-hat 예측 연산의 입력으로 사용함으로써 인코더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이제 y-hat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텐션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NMT의 성능이 상당히 향상된다는 이제 장점이 있었고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 필요가 없이 이제 각각의 행렬 곱을 진행하기 때문에 바틀렛 프로블럼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베니싱 그라디언트 프로블럼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멀리 떨어진 정보의 웨이트합을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웨이트를 곱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바로바로 옆에 나와 있는 행렬 그림처럼 바로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베니싱 그라디언트 프로블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모델의 결과물에 대해서 약간의 인터프리터빌리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얘기인데 이제 얼라이먼트를 별도로 구성해서 학습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고 네트워크가 이제 얼라이먼트를 학습 과정에서 스스로 학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텐션 기법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구조 이외에 다른 모델에서도 적용을 가능하고 이제 쿼리 벡터랑 밸류 벡터들이 주어졌을 때 이제 쿼리에 기반해서 밸류들의 웨이티드 썸을 계산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제너럴한 딥러닝 테크닉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텐션 베리엔트라고 해서 어텐션이 아까는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로 이제 연산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지만 닷 어텐션, 제너럴 어텐션, 컨캣 어텐션, 로케이션 베이스 어텐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텐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시간 맞춘다고 너무 요약을 해서 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저 약간 되게 초보적인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아까 전에 네. 빔서치 설명해 주셨을 때 네. 제가 그 분기가 끝나는 기준을 잘 몰랐거든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end라는 것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모든 분기를 진행해 나가는 건가요? 빔서치가 끝나는 조건은 이제 저희가 정할 수 있어요.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5번을 진행을 했을 때 여기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은 n개 이상의 가설이 end 토큰을 내뱉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종료 시점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27번 슬라이드인가요? 그 그림에서 네. 보시면 이제 I was hit 하고 이제 더 이상 분기가 이어지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냥 end로 끝났으니까 이 분기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만약에 end가 5번 나오면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네. 그 hit이랑 struct가 end 값을 뱉어서 끝냈다기보다는
이게 제가 마지막 장만 가져와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미가 점수가 제일 낮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 가설이 좀 더 높다고 가정을 해서 밑에 걸 버려버리고 진행이 되는 방식이 다 요약이 돼서 그런데 그 슬라이드 보시면은 아마 좀 네네.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빔서치 질문인데 네, 예를 들어서 스타트하고 hit까지 뽑았어요. 네, 그럼 이제 hit이랑 스트럭 같은 경우는 랜더마이즈하게 뽑은 다음에 그 뭐 예를 들어 K가 지금 2인데 7개 뽑았다. 그럼 7개 랜더마이즈하게 뽑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선택하는 식으로 구현이 되나요? 아니면 좀 네, 맞습니다. 네네. 여기는 K가 2라서 단어 2개만 이제 탑 2만 뽑아서 올라가는 건데 네네. 영원님 말씀대로 이제 7로 설정한다면 7개 단어들로 계속해서 나가야겠죠.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틀이다 보니까 빔 사이즈가 조금이라도 하나씩 커질 때마다 연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그저스티브 서치보다는 그 연산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적고 이제 그리디 서치보다는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빔 서치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태현님, 8장 발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